폭발적인 산업 성장의 시대를 겪은 미국 각 분야에는 독점 체제를 중심으로 산업을 장악했던 거인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산업 성장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석유 왕제 존 데이비슨 록펠러일 것 같은데,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시장뿐만이 아닌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절반을 넘어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의 비중을 차지해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입김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시기 미국에서 막강한 부호가 나왔음에도 전 세계 교역 결제 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교역 결제 통화의 60%는 영국의 파운드화였고, 오히려 미국은 몇 차례 금융공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미국의 경제를 살린 한 명의 인물과 전 세계를 뒤흔든 하나의 사건은 오늘날 미국 달러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미국을 전 세계 패권국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라고 하면 외환거래라든지 아니면 무역거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기축통화를 두고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하나의 나라를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하나의 대륙을 지배하고, 통화를 지배하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통화, 바로 달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 기축통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달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럽연합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로도 있고,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권에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프랑,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캐나다 달러,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로 패권, 엔화 패권, 위안화 패권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 달러 패권, 강달러 등 달러와 관련된 말은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달러라는 통화는 이 세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망할 확률이 제로일 것 같은 나라, 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자 패권국인 미국의 통화이기 때문인데, 달러 정말 귀하신 몸이죠. 달러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화로 각국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다름 아닌 석유 때문인데, 전 세계는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해왔죠. 때문에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기 시작한 이후 달러의 가치는 급상승하게 됨과 동시에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다 보니 오늘날 이 달러를 페트로달러라고 하는데, 지난 2023년 3월 29일 중국이 중동산 액화천연가스 즉 LNG를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기도 하고, 중동뿐만이 아닌 러시아, 브라질 등과 우호 관계를 쌓으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상황은 한마디로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 결국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의 달러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맞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2023년 4월 기준 세계 외환 보유액 가운데 달러의 비중은 무려 60%에 육박했던 반면, 중국의 위안화는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국에 걸맞은 결제 시스템, 개방적이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중국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기도 하고, 국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존재해요. 때문에 아직 위안화가 달러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오늘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달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인류는 달러와 같은 화폐를 사용하기 이전에 금을 사용해 왔거든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금을 찾아 탐험을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금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기는 지난 19세기 중엽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일 것 같습니다. 당시 수많은 미국인들은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쪽에 밀집되어 있던 인구가 서쪽으로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흔히 골드러시라고 하는데, 이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가 증가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도시가 건설되었고, 이후 미국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노예제 폐지를 두고 대립한 결과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번영의 길, 다름 아닌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존 데이비슨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등 독점 체제를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축적했던 거인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경제 규모는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심에는 금광이 발견되었던 캘리포니아가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오늘날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죠. 이 말은즉 인류는 금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봐도 무방한데, 사실 달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정말 만약에 미국이 망하게 된다면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금은 조금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미국이 망해도 전 세계가 망해도 금은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각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통화와는 다르게 금은 존재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화폐의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도 존재해요. 또한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금의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금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류는 약 200년 전
전까지만 해도 국가 간의 거래에는 금화가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금화는 너무 무거워서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보니 무언가를 거래할 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금화를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너다 도둑맞거나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금화도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못해 파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금 보관증입니다. 은행에서는 금을 맡긴 만큼 보관증을 써줬고 누가 되었든 간에 이 금 보관증을 가져오기만 한다면 금을 내주는 시스템이었죠. 그렇게 금 보관증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이자 사람들은 무거운 금화 대신 금 보관증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의 시작이 되었어요. 또한 금의 양만큼만 보관증을 발행해준다는 이 특징은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각관계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쉽게 말해 화폐의 가치를 금이 보장하는 제도인 금본위제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방식을 가장 처음으로 채택해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한 나라는 미국이 아닌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단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영국에게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뤄내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게 됨과 동시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나 내수 시장의 수요가 받쳐주질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이 금 본위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하게 되었죠. 그렇게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영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많은 특혜를 입게 되는데 이때 각국이 요구하는 금을 모두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화폐를 찍어낼 수 있었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의 증가로 이루어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영국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금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고 어느 나라에서 금이 나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저기 물불 안 가리고 침략을 하고 다녔죠. 때문에 아직까지도 영국에 대한 어두운 민낯이 종종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금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하지만 그 속도를 금의 채굴량이 따라가질 못해요. 이 상황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도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금의 채굴 속도가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금본위제라는 통화 정책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공황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당시 미국의 금융시장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정부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발행했지만 남북전쟁 당시 너무 많은 그린백을 발행했기 때문에 물가는 치솟고 화폐의 가치는 나락을 가고 있었죠. 결국 미국 정부는 그린백 발행을 중단하게 되었고 시중에 유통되는 그린백을 태워버리기까지 하면서 통화량을 줄이려 했습니다. 이는 금화나 은화를 사용했던 시기로 돌아가려는 정부의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미국은 건국 이래로 금은 본위제, 즉 금과 은을 모두 화폐로 사용해왔는데 이제 금과 은을 두고 화폐로 어떤 것을 써야 할지 혼란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서민들이 금보다 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금 본위제를 도입한다면 서민들의 반발이 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은 본위제를 도입하자니 미국의 주수출국이었던 유럽 각국은 영국 중심의 근 본위제로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고 있기도 했고 공화당에서는 이미 화폐주조법과 금태원법을 통해 지폐를 전부 회수하고 금화만을 화폐 가치로 인정하겠다는 실질적 금본위제를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873년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미국 내부에서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철도회사에 기름을 채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영원할 줄 알았던 철도회사들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이때 이곳저곳에서 출혈이 지속돼 미국 내 3분의 1의 수준인 360개의 철도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 경기 불황이 찾아와 미국에 들어가 있던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철도회사의 거품이 빠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1890년 안 그래도 불안정한 미국 경제 상황에서 금의 유출을 앞당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셔먼 은매입법이죠. 이 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었던 서부의 은 생산업자와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매년 일정량의 은을 매입하고 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은도 금처럼 돈으로 쓰게 해주라 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죠. 네, 이 사람들도 은보다 금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생겼다 하면 정부에게 은을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가진 금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금태환 요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결국 금값이 폭등하고 국채 가격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면서 1893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했을 무렵에는 국고에 남은 금은 거의 바닥나 있었죠. 이로 인해 미국에는 경제공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500여 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이 여파로 15,000개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대통령을 직접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금융왕이라고 불리는 존 피어몬트 모건, 즉 JP 모건이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JP 모건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남북전쟁을 기회로 군수물자를 팔아 번 돈을 활용해 성공적인 투자를 거듭하면서 미국 내 최고 재력가로 불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당시 독점 재벌이었던 JP 모건에게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대통령인데 모건 보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 라면서 튕겨내는 듯 했으나 한 번 생각해보니까 어라 국고에 금이 없네. 이때 현실을 자각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즉시 JP 모건에게 찾아가 미국의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매달리기 시작했고 JP 모건은 기다렸다는 듯 느긋하게 해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법은 지금 당장 쏟아지고 있는 금태환 요구는 약 $10,000,000 정도이지만 시장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이보다 10배 정도 많은 1억 달러어치의 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해법을 말해준 JP 모건은 그냥 자기한테 맡겨달라면서 뉴욕의 은행가들에게 금을 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하거든요. 이후 JP 모건은 미국에서 모인 자금을 들고 유럽으로 넘어가 금을 매입해 단 1년 만에 미국의 금 보유량을 기존의 약 10배로 올려버리게 되죠. 그렇게 JP 모건이라는 개인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면서 연방정부의 금 보유량을 늘리게 된 결과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서 연방정부의 파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국채를 사들인 금융가들이 높은 투자 이익을 갖기도 하면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미국의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지역적인 갈등과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 나타나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황폐해져가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포함한 독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바탕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완벽한 로비망을 구축하고 있던 거물들은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고 JP 모건 또한 독과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었지만 2년이 걸린 소송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이전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JP 모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1906년 도시의 80%에 달하는 면적을 붕괴하게 만들었던 규모 8.3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 더해 구리 산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하인츠가 구리 회사의 주식을 사재기하다 실패해 하인츠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그에게 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뱅크런 현상이 발현되었죠. 그렇게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는 곧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때 많은 은행, 증권회사, 기업들이 파산함과 동시에 주가는 폭락하면서 미국 주가 지수는 당시 전년 최고가에 비해 5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폐쇄될 지경이었다고 하죠. 결국 미국에는 금융공황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이를 관리할 중앙은행이 없었기에 9개월 동안 8천여 개의 기업이 파산하게 되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그 순간 JP 모건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JP 모건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곤 제일 먼저 투자 신탁 사장들과 은행장들을 부르게 되죠. 곧이어 JP 모건은 주요 메이저급 은행들로부터 무조건 협조하라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때 협조를 얻기 위해서 감금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시장에 긴급 투입할 $2,700만 조성해 증권 브로커들에게 지원한 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풀어 투자 신탁사와 영세은행에 대출해주고 뉴욕시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등 또 다른 투신사와 함께 공동 출자해서 구제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결국 미국은 JP 모건의 영향력을 통해 다시 한번 금융공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고 JP 모건은 이때 돈으로 사람의 명예나 신뢰를 살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가 천국이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내놓더라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미국의 명실상부한 금융왕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시기 JP 모건이 손해만 보던 장사를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JP 모건은 정부에게 자신의 신용과 자본을 투입한 대가로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정부는 JP 모건의 요청을 들어주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JP 모건은 철도 산업을 시작으로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불리던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사들인 후 당시 철강 산업의 65%를 장악해 US 스틸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JP 모건이 미국의 금융공황을 구제해줬든 말았든 어느 순간부터 JP 모건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JP 모건은 미국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요트를 타고 기나긴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만 여행 도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이탈리아로 방향을 틀었으나 뉴욕에 있던 그의 주치의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JP 모건의 상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게 존 피어몬트 모건은 지난 1913년 3월 31일 오늘날 약 $380억 한화로 약 51조 3,490억 원이라는 재산을 남긴 채 영원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흔적은 뉴욕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 23번지에 무뚝뚝하게 서 있는 석조 건물로 남아있죠. 그렇게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또 한 명의 건물이 세상을 떠나자 미국 사람들은 어딘가 찜찜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생길 때마다 도대체 왜 한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고민의 끝은 권력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던 중앙은행 설립에 대한 찬성 여론이 짙어지면서 자본금의 100% 전체를 민영자본으로 설계해 1913년 12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공식 화폐인 달러라는 것을 발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것은 다른
달러가 아닌 영국의 파운드화였죠. 영국은 당시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던 패권국으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영국에서 사용되는 파운드화는 경제적인 패권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실제로 영국의 런던이 기침을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몸살을 앓는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융공황을 맞이했을 때도 당시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영국의 파운드화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근본위제의 위기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죠. 1914년 7월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된 이 전쟁은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기까지 약 4년간 전 유럽을 전장으로 싸워왔어요. 이로 인해 전쟁 기간 동안 유럽의 각국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지만,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던 영국은 근본위제를 따르고 있었기에 금을 보유한 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금태환을 중지하고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또 보급하기 위해 과도하게 화폐를 발행하게 되거든요. 영국만 두고 보더라도 1차 세계대전 동안 540억 달러라는 전쟁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는 영국이 225년간의 정부 지출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고 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쟁 전까지만 해도 유지되고 있었던 금과 화폐 간의 비율이 깨지게 되었고, 이는 전세계 기축통화로 불리던 영국의 파운드화의 가치와 신뢰가 하락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은즉 파운드화는 더 이상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인 패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이때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했던 화폐가 바로 달러였습니다. 먼저 미국은 지난 19세기, 즉 서부 개척 시대 무렵 금광이 발견되면서 잭팟이 터졌었죠. 너도 나도 금책했다고 인구가 쏠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은 성장을 거듭해오던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럽에 각종 군수물자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연합국들은 미국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단순히 전쟁 무기보다는 돈이 절실히 필요해졌죠. 그리고 이때 세계 주요 금융시장 중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의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는 유럽 연합국의 자금처가 되기 시작했고, 모건은행만 두고 보더라도 영국에게 30억 달러에 달하는 물자조약 계약을 맺게 되었죠. 또한 이 거래에서 영국과 유럽은 미국에게 금을 지불했고, 유럽에 있던 금과 자본이 미국으로 흡수되어 빨려 들어가면서 미국은 경제의 부흥으로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이때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금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경제는 나날이 성장을 거듭했고, 이때 미국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게 되었던 반면,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패권의 중심이었던 영국과 유럽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전쟁으로 위축된 유럽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압도하면서 오늘날 명실상부한 기축통화,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영국은 다시 한번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미 신뢰가 떨어진 패권국을 지지해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좀 친다고 하는 부호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져 있는 유럽 재건 사업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부를 넣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을 다시 말해보면, 영국이 주도적으로 유럽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미국의 영향이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가 사실상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었죠. 실제로 미국은 전쟁 당시 군사물자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양의 금과 유럽 국가가 발행한 채권들이 금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패권국의 자리를 미국에게 양보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미국은 최대 채권국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선두를 달리고 있던 유럽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유럽의 위축된 경제는 세계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안정이 증폭되면서 유럽의 막대한 자금을 품과 동시에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던 미국 또한 이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한 사건은 미국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던 역사상 최악의 금융악재로 다가왔죠.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다음 지식 가이드는 미국이 붕괴할 뻔한 역대급 사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